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김종대입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전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입니다. 자,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이제 예. 발표가 됐는데 예. 그 주로 그 사우스 포스트 쪽인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촌역 부근에 그 예. 13번 게이트로 지금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미군 부대입니다, 그거. 거기서부터 국방부로 쭉 이어지는 그 용산. 그 대통령이 조감도 펴놓고 여기가 용산 공원 조성되는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걸 9월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벌써 5월 말이에요. 석 달밖에 안 남은 거라고 9월이면. 예. 그런데 지금 미군 기지 반환 얘기가 벌써 30년째 얘기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이게 9월까지 공원 조성을 한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조성은 할 수 있겠죠. 그래? 예, 저는 불가능하진 않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불가능하지 않다 하고 바람직하냐? 바람직하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뭐 조합 빠르게 가 입장에서 보면 뭐 9월까지는 가능하죠. 9월까지는 가능하고 뭐든 다만 가능하대. 참. 다만 어. 지금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입니다. 용산이. 지금 현재 미군이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요. 잔류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미 간에 합의한 것 중에 뭐냐면 부분 반환을 우리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10% 정도를 반환받았어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군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뭐 전기, 통신, 수도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조건이 있어요. 완전히 100% 나가기 전까지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정화도 아시겠지만 아니 부분 반환 받은 데를 오염 정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정화하면 또 땅 밑으로 뭔가 스물스물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용산공원 그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도 보시면 알겠지만 35년도에 2035년에 2035년 완료하는 걸로. 완료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다 반환 받고 오염 정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원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일부만 공원 조성하겠다? 그러면 밑에는 그냥 뭐 다이옥신이 벤젠이니 뭐 이게 온갖 유해 물질들이 그냥 범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의 이미지는 힐링이잖아요. 힐링. 그렇지. 딱 누워서 선글라스 끼고 누워가고 딱 음악도 듣고, 그다음에 가족끼리 이게 김밥도 먹고, 여기 오면 힐링이 된다. 아니 거기다가 이제 오염도가 높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콘크리트인가 뭐 아스팔트 깐다며요. 아스팔트 까고 보도블럭 깔고 그러든지 잔디로 때를 입히겠다 이 얘기거든.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오염이라는 게 우리의 체내에 축적되는 게 그냥 한 번 들어갔다 와서 축적이 됩니까? 보이지 않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축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묵의 암살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염 정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근데 이제 또 이게 뭐 포퓰리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행태를 보이잖아요. 근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태클을 걸 거로 보여져요. 왜요? 왜냐하면 윤석열 무서운데 까라면 까야지 무슨. 그러면 5년 후가 이제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탈원전 문제로 인해서 그 산업부 탈탈 털렸지. 탈탈 털리고 이제 국장하고 이제 서기관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거 해서 섣불하게 판단해서 뭐 지세했기 때문에 한다?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제 16만 5천 제곱평방미터를 반환받기로 돼 있고 발표하기로 돼 있어요. 그게 아마 2021년 12월 27일이었어요. 근데 소파 환경분과위에서 우리 환경부가 비토권을 행사한 거예요. 이 정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오염 문제. 오염 문제 책임 소재를 어느 정도는 정리해 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우리 안 해. 보이콧 했잖아요. 협상이 결렬됐어요. 결렬됐죠. 그래서 12월 27일 날 발표를 했던 게 2월 말에 돼서야 발표를 합니다. 16만 5천 평을 돌려받는데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한미 간의 오염 정화의 책임에 대해서는 국내법도 있고 미국법도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간다. 뭐 이런 정도로 추협의 정도로 늘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또 미국을 설득해서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16만 5천 제곱
미터를 돌려받은 거죠. 예. 반환을 받은 거죠. 반환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용산공원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부분 정화는 불가능하고 예. 전체를 다 아니, 그럼- 반환을 받은 다음에 한꺼번에 해야지. 땅 속에선 계속 예. 오염 물질이 서로 네. 그 이동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정화는 불가능하다. 네, 이 그렇죠. 얘기를 한 거고, 이 용산 이 부분적으로도 공원 만드는데 환경부는 동의 안 한 거예요. 사실은 환경부도 5년 후가 두렵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코 동의해 줬다가 예. 산업부 같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임시 공원을 개방하면 누가 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저 김건희 여사가 개 끌고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게 침묵의 암살자다. 스물스물 이게 이런 그 유해 물질들이 체내에 축적이 되면 반려견도 쉽지는 않겠죠. 아니 그냥 대통령실에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원은 우리 공원, 우리 일반 용산 시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은 좀 좋은 공원을 만들고 오염 정화해서 진짜 힐링되는데 그때 별도로 오고. 부지를 만들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게 뭐 눈으로 볼 때 좋은 거지 체르노빌도 보시면요 눈으로 보긴 좋아요. 근데 그 내부는요, 그 밑에는요 이게 침묵의 암살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원이라고 벅벅 우겨대니 일단은 아스팔트 보도블록으로 공구리 치고 그렇게 해서 밑에는 중금속 발암 물질이 있지만 공구리 치고 아니, 그럼 괜찮죠. 그래서 일단은 겉보기에는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드디어 용산시대 열렸다 요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 지금 얘기가. 네, 그렇죠. 그거 그래야 아니야. 뭐 지금 비판받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게 물러놓을 수가 있다. 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시민들한테 뭔가 돌려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게 왜 정화 안 된 공원이냐 이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9월에 개방하겠다고 벌써 이래야 되는 거는 제2의 용산 집무실 사태나 마찬가지예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사태가 그 앞에 미군기지 쪽으로 이제 파급돼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도대체 뭐 배가 산으로 가도 유분수지 그래 이게 어디까지 갈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또 하나 문제점은 이 용산 기지를 덥석 받으니까 이게 협상력의 레버리지가 완전히 그냥 그렇지. 상실되는 그 거야. 협상의 레버리징은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대느냐. 아니 그건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건데 그게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수천억 이상 가는 비용인데 그러니까. 이 협상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잖아요. 미군 잔류시설 옮겨라고 하는데 그 비용은 또 누가 될 거냐? 또 우리가 돼요. 아니 어떻게 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한 번에 몇 조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아니 그럴 바에 이거 지금 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만 가도 이제 노숙자도 얼마나 많으며 그렇지. 소년 가장이 얼마나 많으며 이런 것들을 신경 써갖고 조금이라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일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그것도 졸속으로 이게 나랍니까? 그래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앞으로 재난적 상황이 계속 나올 거다 이걸 경고를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일찍 오네.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 보자면 어떤 민주주의냐 어떤 정치 체제냐 하면 국민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그다음 입법부나 뭐 그다음 사법부가 어떤 행정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시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먹히고 그러면 뭐냐 이거를 권위주의로 바로잡을 방법이 없네. 네, 그걸 권위주의라고 하는 거죠.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민은 거기까지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산 문제를 따지는 이유는 이런 어떤 선례가 국정의 다른 분야에도 파급됐을 때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그렇죠. 거냐. 네.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 우리는. 그런 점에서 저 뭐 좀 정치학자다운 해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국방부 대변인 하실 때 그 북한에서 요즘 뭘 쏘면은 미상의 발사체를 쐈다. 이러면서 이제 합참은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합참에서는 그렇게 지난번에 북한이 그 세 발의 그 초대형 방사포를 쐈을 때 미상의 발사체라고 발표문을 썼는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건 말도 안 돼. 탄도미사일이라고 바꿔. 이래가지고 대포가 미사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인텔리전스거든요. 모든 과정이 처리되고 분석이 돼서 나오는 게 정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집 자산에 의해서 우리가 뭐 레이더나 뭐 이지스함이나 뭐 인공위성이나 이거에서
쫙 들어오는 것들은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첩보죠. 그래서 우리는 첩보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일보예요. 첩보를 가지고 발표하는 게 레이더에 찍혔어. 그간에 뭘 보니까 이거는 저 북한에서 쏘아 올리는 미상 발사체야. 그래서 일보는 미상 발사체 동해에서 발사. 이렇게 가는 거고요. 2보부터는 미상 발사체라고 하지만 분석이 들어갑니다.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야 북한에 쏘는 거는 무조건 미사일로 해.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앞으로는 뭐 240mm 방사포 쏴도 미사일로 발표하려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군사 정보의 최종 수요자는 누구냐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정보를 좌우해버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는 북한은 나쁜 놈. 그러면 나쁜 쪽으로 정보를 왜곡시켜서 가거든요. 이게 정보 정치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보의 정치화. 네, 정보의 정치화가 그러니까 정보가 이용되는 거죠. 왜곡되고 이용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종 수요자인 대통령의 생각에 맞춰서 정보가 변형돼서 이 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첩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인포메이션을 대회에다가 발표할 때는 미상 발사체가 맞죠. 그다음에 2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분석이나 프로세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보 나갈 때는 미사일이다. 혹은 초대형 방사포다. 이런 표현을 써주는 게 맞는데 성과 악 이분법적으로 딱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잘못된 정책이라고 딱 선을 그었기 때문에 난 이거와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사고가 상당히 지금 국방부 장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안보를 위한다 하면서 안보를 위해할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는 권력자가 함부로 개입하면 순식간에 오염됩니다. 정보라는 거는 하나의 그 자체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되고 그래서 정보 장교들은 작전 계획도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 작전 세력들에 맞는 또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는 이렇게 분리되는 경향이 있고 함부로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제1보 자체를 바꿔라 이렇게 미사일로 바꿔라 이러면은 이제는 이 전체가 왜곡되는 거죠. 정보의 정치화가 일어나고. 근데 어떻게 2보, 3보도 아니고 1보를 이제 막 레이더에 막 수집된 이걸 미사일이라고 단정을 짓는 건 이건 심각한 왜곡이라고. 이거. 그럼 그 단정에 평소에 우리가 1보 끝나고 2, 3보 넘어갈 때 했었던 그 분석과 프로세스를 빠르지만 거치고 수정한 걸 거야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아니 없이? 일본은 그냥 잡히면 바로 왜냐하면 일본에서 먼저 발표하고 막 이러다 보면 또 우리가 뭐 자산이 있니 한미가 뭐 이게 정보 이게 교류가 잘 되고 있니 막 이러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 레이더에 포착이 되면 딱 포착되는 순간 바로 그냥 일본 문자 메시지가 나갑니다. 동보를 통해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2보 같은 경우는 좀 더 분석이 되죠. 그래서 뭐 고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사거리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2보에서 끝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서 내보낼 때는 3보까지 나가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이지스함에 점이 잡혔어. 이게 탄도미사일 같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첩보라는 거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과 분석을 거치지 않는 첩보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신을 갖게끔 만드는 건 뭐냐. 최종 수요자, 뭐 장관이나 대통령께서 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미사일로 가. 뭐 이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게 정보의 정치화가 돼서는 안 되는. 절대 그렇게 개입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NSC 회의를 막상 그래놓고 소집을 안 했다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옛날 야당 시절에 제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미사일이라고 못한다. NSC 회의도 안 연다 이랬거든. 근데 이번에는 대포를 발사했는데 미사일이라고 해놓고 또 회의는 안 열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지금. 그 내로남불이죠. 뭘 이해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건 이해하려고 그러면 반명하십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그래? 단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일단 안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예비역 장군들이나 뭐 그동안 이제 70년간 우리가 대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안보의 소중함을 잘 알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견제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브레이크도 좀 걸어주시고 이런 분들이 좀 계속해서 보이스를 내고 있지만 제가 많이 그것보다는 떠들었어요. 예. 아니 저 유일하게 떠드시는 분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예. 근데 보통의 경우 이 정도 초대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정도면은 NSC 소집에 해당하는 아, 그럼요. 건입니다. 예, 건이죠. 그럼 이렇게 오히려 소집이 안 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점검 상황이니까. 회의를 했대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할 사안이 아니래요. 몇 달 전에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느냐. 제가 대선 때 외교안보 토론 나갔잖아요. TV 토론도 나가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정당 토론도 다 나가고. 근데 항상 단골 메뉴가 이거였어요. 그 NSC 회의도 안 열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안 하고 민기적거리고 이런 게 이제 주된 공격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다가 그 김용현 TF장이 그때 라디오 아침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역겹다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역겹다. 이런 식의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주장하는 게 역겹다. 그러면서 NSC 회의 한번 제대로 안 열어놓고 무슨 안보를 얘기하냐 이랬거든. 그게 불과 3월달 얘기라고 3월 한 달 남짓 지나가지고 이렇게 마구마구 본인들 편한 방식대로 안보를 해버리겠다 그러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 욕한 그것보다 더한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NSC 소집은 누가 지시하는 겁니까? 되게 NSC 상임위를 엽니다. 상임위. NSC 전체 회의는 1년에 한 번 열기 힘들어요. 상임위. 대통령 그건 헌법기관이고 전체 회에 여는 거는 그건 중대 사태에 여는 네네네. 거고 주로 이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이죠. 대통령실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 국정원장, 외교통일, 국방,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들어오고 맞아요. 안보 상임위 NSC 상임위를 여는데 여긴 대통령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 청와대 안보보좌관이 맡기도 했고 예. 어떤 때는 통일부 장관이 맡기도 했고 이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에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그건 대통령이 네네네. 주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돼 있는데 NSC 상임위도 이게 열렸다 그러면 정례적인 그 회의가 아니라 긴급히 모였다 그러면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쐈거나 그에 준하는 어떤 그 중요한 안보 의제가 있을 때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그 의논해 보자는 취지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안보 점검 회의 이거는 임의기구입니다. 네. 이거는 법에도 없는 전 들어보지 기구고. 못했어요. 점검회의를. 그러니까 그냥 몇 사람 모여서 되는 대로 떠들고 누가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그건 지 마음대로고 이런 것들은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그 권위가 없죠. 네. 그 점검회의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럼 이거는 법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모여서 한 몇 것 명이 같아요. 떠들었다는 네. 얘기죠, 그냥. 그리고 떠들었는지 안 사실은 떠들었는지 그냥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미사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규정을 하고 이제 발표도 하고 문자도 내보냈는데 아니 이거 뭐 초대형 방사포라고 대통령까지는 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래버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지 그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또 당장 국민의힘 성명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고. 아이고 지금쯤이면은 아마 북새통일 겁니다 아마. 아주 벌집 쑤신 듯 했을 거야. 민주당도 전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불과 몇 개월 전에 다 벌어진 일에 그 말에만 비춰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수없이 많은 월권 반칙 거기에다가 심지어 탈법 직무유기까지 나오는 직무유기 상황이네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까지 이게 다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간다는 건 정권초라 그러지만 조금 심하다. 조금 심하다. 지금 정상회담을 집권 열흘 만에 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인데 벌써 합의될 내용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나갈 게 뻥뻥 터지고 있어.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렇게 안보가 중요하고 뭐 저쩌고 하다가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네. 손실보상금 53조 네. 이거 지원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국방비 이미 편성돼서 확보된 예산 1조 5천억을 깎았다. 추가 조정되는 예산이 7조 정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출 예산에서 거기서 이제 7조 중에 우리가 1조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삭감이 됐죠. 삭감이 됐는데 뭐 방탄 헬멧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병영생활관, 특수 피복 뭐 이런 것들 해서 먹고 자고 입는 것들이 많이 다 깎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 예. 작년에 국방일보에서 장병 설문조사에서 가장 만족도 1위가 급식이 개선됐다. 예.
이게 부실급식 논란 이후로 가장 큰 성과고. 그다음에 옛날 그 군함 밑창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는 거 왜 군납비리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거 돈 들여가지고 다 개선했고. 그다음에 뭐 방탄 헬멧이다 뭐다 하는 건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방탄 헬멧도 보낸다는데 이런 부분들 장병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 시민을 보호하는 장비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이걸 월급 200만 원 올려준 것도 뻥이더만 이제는 이것까지 건드리냐 이거야. 난 눈물이 다 나와. 건드려도 딸 때 따로 있지. 봉급은 올려준다는 거짓말을 그거 상실감을 채워주지 못할 망정 이걸 깎아버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우리 이대남 병사들 갖고 노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무기 도입도 있어요. 그것도 또 북핵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F-35 그 핵심 전략 자산 그 업그레이드하는 예산도 뭉청 깎아버리고.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방위력 개선비라고 우리가 저 무기를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구매가 있고 해외 구매가 있잖아요. 뭐 국내 구매도 이제 뭐 완제품을 구매하는 게 있고 연구 개발해서 이제 구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빠르게 사기 위해서는 직구한다 그래. 직구. 그런 게 이제 방위력 개선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운용되고 있는 최첨단 무기 체계 중에 F-35 같은 경우는 뭐 스텔스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미국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성능 개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위력 개선비에 포함된 내용, 해외에서 구매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삭감하는 것도 있죠. 한 10여 개 사업급에 걸쳐가지고 아주 골고루 깎았어요. 12 그리고 개선. 이미 예산이 집행 중에 지금 저기 2, 4분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예산을 깎을 때가 아니에요. 연말에 불용액이 남으면 그런 거야 뭐 저기 좀 감액하자 이런 건 쉬운데 지금 한참 계약서 쓰고 그 발주하고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1조 5천억이라는 거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핵심 무기 체계 사업이 다 들어 있어. 그러면은 처음에 집무실 털어먹어. 두 번째 관사 털어먹어. 그다음에 미군 기지 또 갖고서 이제 털어먹어. 게다가 급기야는 국방비까지 손을 대. 그러니까 국방 참사 정권 아니야 이게.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있냐고. 거기에다 대포는 또 미사일이라 그래. 이 정부가 국방부하고 무슨 전생에 악연이 있나? 아니면은 국방 못 잡아먹어 환장을 했나? 국방 포식자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진보 정권이라면 대통령 탄핵한다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아 그랬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랑 규탄 대회 열고 아마 야당 단식 농성했을 거야 이거. 난 눈물이 다 나올라 그러네 내가 진짜. 이거 뭐 하여간 이 정도로 하시고 얼마나 털어먹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시민이 국방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권이 털어먹는 국방 시민이 나서 지켜야 되겠다. 요게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속 시원한 얘기는 대변인 끝나고 처음 해보죠. 아 그럼요. 어디가 할 때가 항상 속이요. 제가 요즘 그 엑스레이를 안 찍어요. 맺힌 게 많아서. 아니 속이 다 타들어가서 조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풀어줘야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 들고요. 나와서 푸세요. 그런 저희가 생각, 다 풀어. 그래서 제가 뻥 뚫리는 TV야. 여기가 뭐 괜히 뻥 뚫려 이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끝으로 저는 이게 우리 저 김종대 TV가 뭐 시청률, 뭐 구독률도 좋고 이제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그 대한민국에서 탑 오브 더 탑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좀 있고요. 그런 안보나 국방과 관련된 소식들은 끊이지 않게 좀 전해주시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맺힌 게 많은 그 퇴직 공직자 정년에 밥그릇 차고 나온 국방부 전 대변인 부승찬 박사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어쨌든 그 속이 조금 뻥 뚫리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 요것도 돌아가는 판이 아주 수상하거든요. 저희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